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한밤중 시어머니에게서 온 이상한 전화에 잠이 깼다. 몸을 일으키자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나는 시댁 식구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말았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다시 잠든 척하다가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게 할 반격을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은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정원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야식 배달. 오토바이 소리는 이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나는 부산에서의 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몇 시간이나 연착되는 바람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내일 아침까지 푹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우리의 저택은 고급 주택가인 한남동에 자리 잡아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대문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정성껏 가꿔진 정원 한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저녁도 거르고 간단히 샤워만 한 뒤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 신우현은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먼저 자라며 나중에 들어오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꺼풀이 이미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침실은 널찍했고 뒤편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창이 있었다. 나는 부모님께서 결혼 선물이라며 이 저택의 열쇠를 건네주시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우현 씨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평생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맹세했다. 양가의 집안 차이가 너무 커서 부모님은 이 결혼을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으셨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말리지 못하셨다. 그분들은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셨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나는 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늘 믿어왔다. 호텔에서 며칠을 자다 와서인지 피곤함과 낯선 잠자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새벽 1시가 넘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깼다. 아마 비행기와 침실의 에어컨 때문에 몸의 수분이 부족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지만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우현 씨는 아직 아래층에 있는 모양이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기가 아주 흥미진진한가 보다. 나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나무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나는 출장에서 본 계약서와 숫자들을 떠올리며 한 계단씩 내려갔다. 집 전체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고 복도의 작은 수면등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1층에 있는 시부모님 방을 지나쳐 그대로 부엌으로 가려던 찰나 아주 낮게 속삭이는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시어머니 강마리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래, 설아개는 깊이 잠들었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시부모님과 우현 씨는 왜 아직 안 자고 있는 걸까?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두꺼운 벽 옆으로 몸을 숨겼다. 우현 씨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작게 들려왔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지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방금 방에 올라가서 보고 왔는데 미동도 없어요. 조심해야 한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게 코앞인데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나비가 오후에 전화했는데 의사 말이 예정일보다 일찍 나을 수도 있대.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지.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나비? 임나비라.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우현 씨가 지방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찾는 먼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해줬던 아가씨였다. 우현 씨는 그녀가 착하고 순박하다며 우리 회사에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아직 신경 쓰지 못했다. 가끔 그녀는 시부모님께 드릴 시골 음식을 싸들고 집에 놀러 오곤 했다. 그녀는 아직 젊고 몸매는 가냘팠으며 얼굴도 예쁘장했다. 말수도 적고 예의도 발랐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왜 한밤중에 그런 은밀한 말투로 그녀를 언급하는 걸까? 평소 과묵하시던 시아버지 신대호 씨도 한마디 거들었다. 당신은 좀 진정해. 일을 그르치지 말고. 모든 건 아들놈이 알아서 하게도. 그저 우리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 서류만 확실히 손에 주면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될 테니까. 손주? 유전자 검사?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흩어진 조각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출 수가 없었다. 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날카롭고 매서웠다. 내가 어떻게 안 조급해? 서둘러야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린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한솔아, 걔는 아들을 못 낳았어. 그게 가장 큰 죄야. 우리 신씨 집안의 대를 끊을 순 없지. 이저택, 걔 명의로 된 부동산 몇 개, 그리고 자회사 지분까지 전부 우현이 이름으로 돌려놔야 해. 그때가 되면 전현을 맨몸으로 쫓아내서 그 잘난 부자 부모한테 돌려보낼 거야. 장손이 생겼는데.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가슴이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나는 벽에 손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온 세상이 빙빙 돌았다. 그랬구나. 모든 게 연극이었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진심으로 봉양했던 시댁. 식구들이 내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현 씨, 그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바로 먼 친척 동생 임나비였고 그녀는 곧 그의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다.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우현 씨가 주의를 줬다. 재산 문제는 이미 다 생각해놨어요. 옛날에 설화가 저더러 서명하라고 했던 혼전 계약서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변호사한테 자문해봤더니 빠져나갈 방법이 있더라고요.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 대부분이 제 노력으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하고 거기에 설화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면 법원에서도 제고할 수밖에 없을 거래요. 게다가 제가 지금 자회사 대표잖아요. 모든 서류는 제가 쥐고 있으니 어머니는 그저 편히 쉬시면서 손주 안을 날만 기다리세요. 목구멍이 타는 듯 썼다. 혼전 계약서.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유일하게 요구하셨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세계는 험악하고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으니 나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으시다며 나와 우현 씨의 순수한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었다. 우현 씨도 당시에는 웃으며 서명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집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날 그의 미소와 말이 이제 와서 떠오르니 너무나 역겹고 위선적이어서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영혼 없는 걸음으로 침실로 돌아왔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밤의 냉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눈앞에 펼쳐진 적나라한 진실 때문이었다. 나의 세상, 나의 믿음과 사랑.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울분 때문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다. 5년간의 사랑, 헌신, 희생,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쓰디쓴 배신과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로 돌아왔다. 내가 우현 씨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어릴 때부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재벌가의 딸인 내가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 신분을 숨겼다.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던 대학생. 나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의 성공을 도왔다. 나는 그의 부모님을 시골에서 모셔와 친부모처럼 봉양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시도록 가사 도우미까지 고용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내 손으로 독사를 키웠고 사람의 탈을 쓴 늑대무리에게 온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똑똑히 기억한다. 내 딸, 한별이를 낳은 후 강 여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나에게 다정하고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누군가 집에 와서 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하면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딴청을 피웠다. 그녀는 늘 한숨을 쉬며 신씨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 필요하다는 말을 넌지시 흘렸다. 그때 나는 그저 나이 드신 분들의 낡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이 이토록 끔찍한 음모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 그건 너무 간단한 결말이다.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엿들은 대화 외에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그렇게 해봤자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실패하고 불쌍한 여자로 보일 뿐이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나는 안성그룹 회장의 딸, 한설화다. 나는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들이 연극을 하고 싶다면
나는 그들의 연극에서 관객이자 배우가 되어주리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씩 증거를 모을 것이다. 판을 뒤집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힘이 생길 때까지. 여기까지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성이 감정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막 흘러나오려던 희미한 눈물을 닦아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별이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깊이 잠든 척했다. 한 그림자가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바로 곁에서 우현 씨의 익숙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는 내가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 한때 나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아마 발코니나 서재로 전화를 하러 가는 것이겠지. 나는 속으로 배까지 센 다음 천천히 일어나 소리 없이 그를 따라갔다. 우현 씨의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만큼만 몸을 숨겼다. 우현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와 대화할 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았다.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고 아양을 떠는 목소리였다. 나비야, 자기야, 오빠야, 아직 안 잤어? 오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오늘따라 배가 자꾸 뭉쳐서 너무 힘들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자기, 힘들겠다. 조금만 참아. 며칠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랑 아빠가 만날 수 있잖아. 방금 부모님이랑 얘기했는데 모든 건 계획대로야. 자기는 아무 생각 말고 태교에만 신경 써. 우리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여야 하니까. 네, 근데 걱정돼요. 설화 언니, 그 사람. 아무것도 의심 안 하죠. 걱정 마. 그 여자 멍청해서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어. 내가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뭘. 며칠 출장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뻗어서 죽은 듯이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자기 애 낳고 나면 바로 이혼할 방법 찾을 거야. 이 모든 재산, 이 성공, 전부 다 우리 아들이랑 자기 거가 될 거야. 사랑해.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멍청하고 사람 잘 믿는 여자.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눈에 나는 그저 돈 많은 바보, 그들이 파먹을 수 있는 금광이었을 뿐이다. 좋아, 신우현. 나를 얕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 연극,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 마지막 커튼이 내려왔을 때 누가 울고 누가 웃게 될지 한번 보자고.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은 어느새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지난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반격을 위한 계획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참으로 순하고 무해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겉모습 뒤에 끝없는 탐욕과 늑대의 심장을 가진 악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욕실로 들어가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잠을 설쳐 눈밑이 퀭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롭고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연약하고 사랑에 목매던 한설화가 아니었다. 오늘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만 했다. 나는 검은색 오피스룩 정장을 골라 입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강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살갑게 말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일찍 일어났네.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전복죽 끓이라고 일러뒀다.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가봐야 해요. 우현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방금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하루쯤 쉬지 않고 왜 그래? 무슨 급한 일인데? 새 프로젝트에 문제가 좀 생겨서 파트너 측에서 급하게 만나자고 하네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우현 씨가 급히 일어섰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운전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침이나 마저 먹어요. 나는 그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상쾌한 아침, 공기도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차를 몰아 곧장 안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이곳이야말로 내 자리, 나의 홈그라운드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수년간 나를 따라온 최가윤 비서를 방으로 불렀다. 가윤 씨는 똑똑하고 민첩하며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가윤 씨, 나 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절대 비밀로 해야 해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가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세요, 부사장님. 내 남편 신우현 씨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활동을 조사해줘요. 그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신용카드 거래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전부요. 특히 임나비라는 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봐줘요. 이게 내가 그녀에 대해 아는 전부예요. 나는 내가 가진 빈약한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가윤 씨에게 건넸다. 가윤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 질문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윤 씨가 나간 후 나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안담이 비서였다. 다미 씨, 지금 바로 한남동 저희 집으로 가주세요. 제가 싱가포르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는데 몇 주는 걸릴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짐 좀 싸달라고 전해주시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방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제 명의로 된 모든 보석, 시계,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을 전부 챙겨서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져와 주세요. 아주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출장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거라고 말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세요. 네, 부사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귀중한 자산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수순이었다. 곧 내 것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는 집에 그것들을 둘 수는 없었다. 출장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 모든 일을 정리할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현 씨와 그의 가족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약 2시간 후 다미 씨가 작은 여행 가방과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안전하게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다미 씨에게 오늘 오후 바로 출발하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싱가포르에 가지 않는다. 그저 생각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을 뿐이다. 공항으로 가기 전 나는 우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부러 피곤하고 아쉬운 듯한 목소리를 냈다. 여보, 미안해요. 싱가포르 프로젝트에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파트너 측에서 오늘 오후에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오라고 하네요. 아마 몇 주는 있어야 돌아올 것 같아요. 너무 급해서 집에 들러서 당신이랑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겠어요. 수화기 너머의 우현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가 다정하게 바뀌었다. 괜찮아, 자기야. 일이 중요하지. 가서 건강 잘 챙기고 공항에 마중 나갈까? 아니,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가요. 당신은 집에서 건강 잘 챙기고 부모님 잘 모셔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별이도 잘 챙겨주고요. 주말에 데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게 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나는 일부러 딸 이야기를 꺼내 그의 반응을 살폈다. 걱정 마. 알았어. 조심히 다녀오고 도착하면 전화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객인 나는 이미 대본을 알고 있었다. 신우현, 내가 돌아왔을 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테니 마지막 자유를 실컷 즐기도록 해. 이 게임의 룰은 이제 내가 정할 테니까. 나는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 머물렀다. 모두에게는 싱가포르에 갔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것을 되짚어볼 서울에서 충분히 먼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부모님은 긴 유럽 여행 중이셨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사와의 모든 연락은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처리하며 완벽한 출장 위장을 했다. 처음 며칠 동안 우현 씨는 꾸준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하고 다감했다. 그는 집안일, 부모님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경멸과 혐오감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역시 집을 떠나 있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일 때문에 지치고 가족이 그리운 듯한 목소리로 우리의 연극은 완벽하게 계속되었다. 사흘째 되던 날, 가윤 씨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다. 내가 요청했던 상세 보고서였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읽을수록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윤 씨의 보고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현 씨는 거의 매일 임나비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통화 기록을 보면 하루에 수십 통씩, 어떤 날은 한밤중에 1시간이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 우현 씨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내가 만들어준 가족카드는 신생아, 용품, 임산부용 영양제,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비싼 식사 비용으로 꾸준히 결제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사준 차의 GPS 추적 기록에는 거의 매일 방문하는 주소가 찍혀 있었다.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였다. 그 주소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용산의 프라임 팰리스. 나는 서둘러 다미 씨가 가져온 부동산 서류철을 열었다. 잠시 뒤져본 끝에 나는 한 장의 등기부등본을 꺼내들었다. 맞았다. 프라임 팰리스 W동 2106호. 그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 개인적으로 모은 돈으로 사둔 것이었다. 나중에 임대를 줘서 부수입을 얻을 생각이었다. 약 1년 전 우현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친구가 소개해준 지방 출신 여대생이 있는데 공부는 잘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안전하고 저렴한 거처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워두는 것도 아까우니 그 여대생에게 용산 아파트를 세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아는 사람에게 셀을 주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 했다. 그의 말이 일리 있고 가난한 학생의 처지가 안쓰러워 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것에 동의했다. 심지어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고 우현 씨에게 열쇠를 주며 모든 것을 맡겼다. 나는 수많은 일에 치여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랬던 것이다. 그 가난한 여대생이 바로 임나비였다. 그는 내 집을, 내 선의를 이용해 내연녀를 숨겨주고 그와 그의 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꾸렸던 것이다. 신우연의 뻔뻔함과 비열함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보로 그의 불륜극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서울로 날아가 그 아파트로 쳐들어가서 온 세상에 그 간통 남녀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인 나를 붙잡았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며 내 계획을 망칠 뿐이다. 침착해야 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사진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 나는 즉시 다미 씨에게 전화해 내일 아침 가장 빠른 비행기로 서울행 티켓을 예매하라고 지시했다. 급한 일이 생겼지만 제가 돌아온다는 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모두들 제가 아직 싱가포르에 있는 줄 알게 하세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내 마음도 저 바다처럼 깊고 어둡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사랑이 동틀녘의 저 해변처럼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환상에 불과했다. 밤이 되자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가장 이른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에 김포공항은 아직 한산했다. 나는 한남동 저택으로도 회사로도 가지 않았다. 대신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주소로 향했다. 다미 씨에게 미리 부탁해둔 작은 레지던스였다. 임시 거처이자 내 계획을 위한 비밀 기지가 필요했다. 짐을 풀고 평소 입던 명품 옷이 아닌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국산차를 몰고 용산으로 향했다. 우현 씨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 프라임 팰리스는 철저한 보안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였다. 나는 W동 건너편 카페에 차를 세우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잘 보이는 구석진 자리를 잡았다. 블랙커피 한 잔을 시키고 선글라스를 낀 채 끈기 있게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머릿속에서는 우현 씨에 대한 기억, 그가 했던 사랑의 말들, 다정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중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긴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을까?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뿐이었다. 점심 무렵,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에서 빠져나왔다.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내가 우현 씨에게 선물한 검은색 벤츠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우현 씨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가 뒷문을 열자 한 여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나비였다. 시골에서 온 먼 친척 동생.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남산만 한 배를 가릴 수는 없었다. 누가 봐도 출산이 임박해 보였다. 우현 씨는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손길로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몸을 숙여 그녀의 배에 귀를 기울이고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속삭였다. 그들은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나의 기만과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족. 나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핸들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우현 씨가 나비를 근처 유기농 식품 매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카트를 밀며 끈기 있게 그녀가 음식을 고르는 것을 뒤따랐다. 그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연어, 한우, 각종 유기농 채소들만 골라 담았다. 내가 별이를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살뜰하게 그녀를 챙겼다. 아마 그녀는 신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고 나는 고작 딸 하나 낳았기 때문이겠지.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 그들의 다정한 순간들을 찍었다. 사진 한 장 한 장, 짧은 동영상 하나하나가 그의 배신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내 안의 고통은 점차 차가운 증오로 변해갔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의 내 어리석음이 우스울 뿐이었다. 그들은 쇼핑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다. 우현 씨는 조심스럽게 나비가 탈 차 문을 열어주고 자신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뒤돌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한 내 사랑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렸다. 나는 우현 씨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었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는 뻔했다. 나는 남산을 한 바퀴 돌며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다. 나는 바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가장 적절한 시기,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타를 날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이 연극의 결말은 내가 쓸 것이다. 레지던스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서울의 저녁은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쁘게 오가는 차들을 보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낮에 목격한 장면들은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이 결혼에 대한 내 마지막 감정까지 마비시키는 마취제 같았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꿰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현 씨를 만났다. 그때 나는 졸업반이었고 그는 나보다 2학번 위로 이미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지적인 외모, 안경 너머의 진지한 눈빛, 책에 몰두하는 모습에 끌렸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릴 때부터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니던 나는 버스를 타는 법을 배우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부러 가장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다. 그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는 내 진짜 신분을 숨겼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이라고, 부모님은 겨우 내 학비를 대주실 정도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현 씨는 그 말을 믿었다. 그는 종종 시골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성공해서 부모님께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효심과 의지에 깊이 감동했다. 나는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잘 갈고 닦으면 분명히 빛을 발할 것이라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순수하고 소박하게 피어났다. 나는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행복했다. 그가 모는 낡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데이트를 할 때, 함께 명동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내가 선물한 새 셔츠를 받고 기뻐하는 그의 미소를 볼 때, 나는 행복했다. 나는 젊은 여자의 순수함과 진심을 다해 그를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를 집에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오신 아버지는 몇 마디 대화만으로 우현 씨라는 사람을 꿰뚫어 보셨다. 우현 씨가 돌아간 후 아버지는 내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를 하셨다. 설화야, 야망과 탐욕은 다른 것이다. 아빠는 네가 가난한 사람과 사랑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잘못 선택할까봐 걱정되는구나. 그때 나는 아버지께 대들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시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좀 더 부드럽게 나를 타일렀다. 그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현 씨와 결혼을 강행했다. 결국 부모님은 나를 위해 양보하셨다.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셨고 이 저택을 결혼 선물로 주셨으며 아버지는 그룹의 자회사에 우현 씨를 팀장으로 특별 채용해 주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탐욕의 징후는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먼 나는 보지 못했다. 결혼 직후 우연 씨는 어머니가 주신 내 예물 중 땅 하나를 팔자고 제안했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더 빨리 돈을 불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때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유품 같은 것이라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동안 나에게 삐져 있었다. 나는 그를 달래기 위해 비싼 시계를 사주었고 그제야 그는 다시 웃었다. 그저 그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했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랑은 나를 그토록 순진하고 어리석게 만들었다.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우연 씨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자고 했다. 그는 부모님이 평생 자신을 위해 고생하셨으니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곁에서 모시고 싶다고 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동의했다. 그가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사실에 감동까지 받았다.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할 줄 아는 남자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저택은 넓었고 두 분이 더 오신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집안이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직접 차를 몰고 우현 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두 분을 모셔왔다. 처음 시댁에 가보고 허름한 단층집을 보며 나는 그의 처지를 더욱 안쓰럽게 여겼다. 시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려서 그분들이 겪으셨을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신대호 씨와 강마리 여사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나는 1층에서 가장 넓고 정원이 보이는 방을 내어드리고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드렸다. 식사, 빨래, 청소를 전담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두 분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도록 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비싼 옷과 좋은 영양제를 사드렸다. 처음에는 그들도 매우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강 여사는 입만 열면 나를 최고의 며느리라고 칭찬했고 어딜 가나 친척과 이웃들에게 서울에서의 풍족한 삶을 자랑했다. 신대호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나를 온화하게 대해주셨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을 이뤘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별이를 임신하고 낳은 후부터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딸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강 여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똑똑히 보았다. 비록 그녀가 어색한 미소로 재빨리 그것을 감추긴 했지만 그녀는 어떤 자식이든 다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라거나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아들 복이 없나 봐 같은 말을 넌지시하기 시작했다. 별이가 태어난 후 그들의 냉담함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거의 안아주지 않았다. 손님이 와서 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칭찬하면 강 여사는 대충 얼버무리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예전처럼 나에게 다정하지 않았고 사사건건 나를 트집 잡기 시작했다. 육아 방식부터 집안의 씀씀이까지. 그녀는 내가 돈을 물쓰듯 쓴다고 비난했다. 정작 그녀 자신은 내가 사준 비단옷을 입고 내가 계산한 사내진미를 먹으면서 말이다. 우연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다. 내가 강 여사의 태도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그는 엄마가 늙어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라거나 엄마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라 그렇지 아기는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역시 점차 변해갔다. 나에게 냉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손님 접대나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은 풍족한 삶을 위해 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나를 경멸했다. 그들은 함께 완벽한 연극을 꾸몄고 나는 그 속에서 불쌍하면서도 한심한 주인공이었다. 나는 한 가족 전체에게 속고 이용당했다. 수년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진실은 우연 씨의 외도보다 더 썼다. 그것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의 잔인함과 철저한 계산을 보여주었다. 며칠간 고통스러운 기억과 잔인한 진실 속에서 헤매던 나는 점차 필요한 평정을 되찾았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공허함과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딸 별이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기업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저택을 내 집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그곳은 이제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대일 뿐이었다. 이 레지던스가 나의 지휘 본부이자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시련이겠지만 나는 해내야만 했다. 나는 여전히 우연 씨와 전화 통화를 유지하며 해외에서 바쁘게 일하는 아내를 연기했다. 이 위장은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성그룹의 법무팀장인 장민철 본부장님께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장 본부장님은 아버지가 회사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함께한 분으로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분이었다. 여보세요, 설화냐? 수화기 넘어 장 본부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네, 본부장님. 저예요. 출장은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꼭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 부모님께도 절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그러니? 말해보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5년 전에 저와 신우연 씨가 서명했던 혼전재산 계약서 사본을 찾아주세요. 모든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서 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허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주세요. 수화기 저편이 한동안 조용했다. 장 본부장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짐작이 갔다. 그가 축복해 주었던 결혼이 이런 결말을 맞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것이다. 알겠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하던 일에 집중하거라. 모든 법적 서류는 내가 처리하마. 꼼꼼히 검토하고 최대한 빨리 연락 주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법률적인 지원을 확보했으니 훨씬 안심이 되었다. 다음 단계는 우연 씨가 관리하는 자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기 위해 그에게 회사를 맡겼던 것이 결국 그에게 이용당할 기회를 준 셈이 되었다.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장손의 탄생이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렇다면 나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기쁨과 희망에 흠뻑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나는 나타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가장 당당하고 잔인하게 되찾을 것이다. 나의 폭풍은 가장 맑고 화창한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비밀기지에 머물며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감시했다. 우연 씨는 여전히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줄 알았고 매일같이 가식적인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진 정보를 통해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우연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자기야, 거기 일은 어때? 집에서 다들 당신 보고 싶어해. 그냥 그래요. 나도 집이랑 별이가 보고 싶네요. 나는 잘 훈련된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야, 곧 우리 결혼 5주년인 거 알아? 그가 은근한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결혼 5주년. 한때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둘만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은 쓰디쓴 기만을 상기시키는 날이 되었을 뿐이다. 알죠. 정말 빠르네요. 벌써 5년이라니.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올해는 나한테 무슨 선물 줄 거야? 그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대놓고 물었다. 요즘 아우디에서 새 스포츠카가 나왔던데 아주 멋지더라고. 아니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다. 내연녀의 출산을 챙기느라 바쁜 와중에도 나에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은 있지 않았구나. 글쎄요.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선물은 나중에 생각해요.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수학이 저편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괜찮아. 당신 일이 제일 중요하지. 일이나 잘 처리해.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져버렸다. 지난 몇 년이 떠올랐다. 매년 기념일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선물을 줄지 고민했다. 명품 시계부터 맞춤 정장, 그리고 지금 그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때 타고 다니는 벤츠까지. 나는 아무 계산 없이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는 내 사랑에 어떻게 보답했는가? 배신과 재산 강탈 음모로. 좋아, 신우연. 올해 나도 당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그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날 저녁 안성그룹은 새로운 쇼핑몰 개장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총집결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나는 우현 씨가 자회사 대표이자 회장 사위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와인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골랐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내 몸의 모든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짙은 붉은 입술을 강조했다. 나는 배신당한 불쌍한 아내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돌아온 여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내가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아마 내가 아직 출장 중이라고 생각했기에 놀랐을 것이다. 나는 파트너들과 지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는 우현 씨가 방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공포로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급히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게로 빠르게 걸어왔다. 당신 언제 왔어? 왜 연락도 없이?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 우현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 안으려 했다. 나는 부드럽게 몸을 비켜 그의 손길을 피했다. 오늘 오후에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회사로 갔고요. 좀 피곤해서 당신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차갑고 거리를 두는 투였다. 우현 씨는 약간 무안해했지만 여전히 친밀한 척하려 했었다. 온 게 어디야. 이리 와. 내 친구들한테 인사시켜줄게.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손을 클러치 배관으로 넣었다. 나는 맞은편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교용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파트너 사인 진성물산 대표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파티장 한가운데 어색하게 남겨진 우현 씨의 얼굴은 꼬리말이 아니었다.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부부 무슨 일 있나? 한 부사장 남편한테 너무 차갑게 구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다. 우현 씨가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과 혼란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이것은 거대한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파티 내내 나는 의도적으로 우현 씨와 거리를 두었다.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며 파트너들과 대화하고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며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우현 씨는 여러 번 내게 접근하려 했지만 번번이 내게 거절당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가로막혔다. 점점 어두워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작은 희열을 느꼈다. 파티가 끝나고 우현 씨는 주차장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다가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오늘 저녁 내내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 거 무슨 뜻이야? 일하는 중이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행사였고 파트너들에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일? 저녁 내내 나를 피한 게 일이라고? 그가 언성을 높였다. 나는 차문을 열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피곤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같이 갈 건가요? 우현 씨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수석에 탔다.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섭도록 조용했다. 그도 말이 없었고 나 역시 그와 할 말이 없었다. 차가 저택 때문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강 여사가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몰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차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급히 도시락통을 등 뒤로 숨겼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일부러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이 늦은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 도시락에는 뭐예요? 저도 먹을 거 좀 있어요? 저녁 내내 굶었더니 배고픈데. 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기 옆집이 영미 씨한테 죽 좀 갖다 주려고. 그 양반이 며칠째 알아누웠다잖니.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너무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옆집 이영미 씨는 자식들이 모두 근처에 살았다. 굳이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죽을 쏟아줄 필요가 없었다. 바로 그때 우현 씨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맞아 자기야. 엄마가 이 여사님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죽 좀 끓여다 드린 거야. 어머니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설화는 내가 방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는 어머니의 등을 살짝 밀며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들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경멸했다. 손발이 척척 맞았지만 연기가 너무 서툴렀다.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우현 씨가 뒤에서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여보 미안해. 아까 파티에서는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요? 응? 그는 내 목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그의 손은 잠옷 안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 너무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당신도 일찍 자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침대에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우현 씨는 나의 냉정한 거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존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룹 본사로 직행했다. 어젯밤 나의 냉담한 태도는 우현 씨와 그의 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내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삐졌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 편이 더 좋았다. 그들의 안일함이 그들의 약점이 될 테니까. 나는 이사회와 재무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사회 부의장 자격으로 나는 모두가 놀랄만한 결정을 발표했다. 여러분, 연말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준비하기 위해 이사회는 자회사부터 시작하여 광범위한 자금 흐름 감사 및 구조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재무팀의 모든 자회사의 지출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300만 원 이상의 모든 지출은 저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활동은 감사가 완료된 후에 재개될 것입니다. 나의 명령은 명확하고 단호했으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내가 내세운 이유는 경영상 완벽하게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다. 신우연의 목줄을 죄는 것. 그가 관리하는 자회사는 내가 자유로운 사업 개발을 위해 꽤 풍족한 예산을 배정해 주었다. 나는 그가 그 돈을 이용해 내연녀를 부양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의 돈줄을 끊어버릴 것이다. 예상대로 회의가 끝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전화가 울렸다. 우현 씨였다. 여보세요? 자기야. 방금 우리 회사 회계팀에서 연락 왔는데 감사라니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갑작스러워? 지금 결제해야 할 계약건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곤란해지잖아.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마치 평범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대화하듯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건 이사회의 공동 결정이에요. 당신 회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전에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필수적인 절차예요. 당신도 대표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야죠. 정말 시급한 지출건이 있다면 결제 서류를 올려요. 내가 검토해 볼 테니.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일이 늦어질 거야. 우현 씨가 애원하듯 말했다. 사업을 하려면 절차를 따라야죠. 예외는 없어요.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나는 그가 더 애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우현 씨가 불 위에 앉은 듯 초조해야 할 것을 알았다. 회사 돈이 없으면 그는 임나비에게 최고의 병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그가 익숙해진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의 불안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었다. 바로 그때 내가 고용한 사설탐정 권태하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임나비 서울 제1산부인과 VIP 병동에 입원. 24시간 내출산 예정.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나의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 그날 하루 종일 우현 씨는 내게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가 무력감과 공포를 맛보게 하고 싶었다. 저녁에는 평소처럼 저택으로 돌아갔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시부모님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고 우현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저녁 식사 중 우현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급히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가 꽤 멀리 갔음에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당황스러움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긴급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를 보며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설화야 여보, 준호, 내 대학 때 제일 친한 친구 최준호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아주 위독하대. 나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연극이 시작되었구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며 걱정 가득한 눈빛을 연기했다. 어머, 어떡해요. 많이 다쳤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나도 같이 가요. 나의 적극적인 반응은 우연 씨의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다. 그는 약간 당황하며 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괜찮아. 당신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 거긴 지금 정신없어서 당신이 가도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나 혼자 다녀올게. 그래도 당신 친구는 내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다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궁지로 몰았다.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우연 씨가 너무 초조한 나머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은 그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내 말은 당신 걱정돼서 그래. 그냥 집에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나 먼저 갈게. 그는 식탁 위에 차키를 집어들고는 마치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문으로 달려나갔다. 강 여사도 연기를 아주 잘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우리 준호군이 무사해야 할 텐데. 나는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우연 씨의 차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의 연극은 훌륭했지만 이제 주연 배우가 바뀔 시간이야. 우연 씨의 차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침착하게 일어나 방으로 올라갔다. 화려한 옷 대신 우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다. 화장은 가볍게 했지만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짙은 버건디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나는 가장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내 차 키를 들고 나는 태연하게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울 제1산부인과였다. 신우현, 당신을 위한 결혼, 5주년 선물. 지금 내가 직접 배달하러 갈게. 서울 제1산부인과 VIP 병동은 밤에도 불이 환했고 사람들로 붐볐다. VIP 분만실 구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멀리서부터 한 분만 대기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우현 씨와 그의 어머니였다. 우현 씨는 계속해서 서성거리며 이따금 분만실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는 희망과 기대감도 비쳤다. 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족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복도 끝에 멈춰서서 몇 분간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내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그들의 배신과 기만은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죽여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차가운 이성과 단 하나의 목표뿐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내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조용한 복도 전체에 규칙적이고 또렷한 소리를 냈다. 또각, 또각. 소리를 들은 우연 씨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나를 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기대감 어린 미소는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강 여사도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 역시 그대로 얼어붙었다. 기도를 중얼거리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들 모자 앞에 멈춰섰다. 우연 씨를 훑어보고 강 여사를 본 다음 굳게 닫힌 분만실 문에 시선을 고정했다. 설아 씨. 우현 씨가 더듬거리며 간신히 내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왜 여기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서투른 거짓말에 매달리려 했다. 당신 친구는 내 친구?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당신 친구 이름이 임나비였나 보죠? 저 분만실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우현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온몸을 떨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강 여사의 얼굴에서 공포는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미행해? 여긴 어디라고 와.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썩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나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 시선은 여전히 우현 씨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에. 더 할 말 있어요? 아니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연극,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함께 꾸민 먼 친척 동생 연극, 아주 훌륭했어요. 심지어 내가 빌려준 아파트가 당신 내연녀의 보금자리가 되다니 정말 계산이 철저하시네요.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을 때 갑자기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그녀의 팔에는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들려 있었다. 축하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3.5kg의 아주 잘생긴 왕자님이에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진 간호사의 밝은 축하 인사는 기이할 정도로 아이러니했다. 강 여사는 반사적으로 아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인 환희로 활짝 펴졌다. 우연 씨는 여전히 벼락 맞은 사람처럼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갓 태어나 우는 아기를 보고 다시 우연 씨를 보았다. 내 입가에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축하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네요. 이제 우리 이혼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내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파괴력이 컸다. 그것은 강 여사의 막 피어오르던 환희에 찬물을 끼얹었고 동시에 우연 씨를 멍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다. 강 여사가 획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방금 태어난 장손도 잊은 채 그녀는 성난 짐승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뭐라고? 이혼? 내년이 뭔데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너 같은 애 못 낳는 년. 복도 없는 년이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이제 내 아들이 대를 이을 장손을 낳아줄 사람을 만났더니 네가 배가 아파서 판을 깨려고 들어? 이 천하의 몹쓸 년. 그녀는 아마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가장 악독한 말들을 쏟아냈다. 나는 아무 표정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의 평온함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우연 씨가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애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설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뭐요? 나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도전적으로 물었다. 그 여자한테 속았다고?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바람 피운 남자들이 흔히 쓰는 레퍼토리 중에 뭘 고를 건데요? 신우연 씨, 아직도 내가 바보로 보여요? 나는 핸드백을 열어 얇은 서류철을 꺼내 근처 의자에 던졌다. 여기 재밌는 게 좀 있어요. 당신이랑 임나비 씨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사진 몇 장, 신생아 용품을 결제한 당신 신용카드 내역서, 그리고 여기 한설화 이름으로 된 프라임 팰리스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도 있네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내가 큰 소리로 읽어줄까요? 우현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그 서류철을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봤다. 그는 자신의 모든 변명이 막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죠.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택지는 두 개예요. 하나, 조용히 이혼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서류에 서명하면 돼요. 저택, 차, 회사 지분, 전부 제가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고 당신이 서명한 혼전 계약서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그동안 당신한테 사준 자잘한 것들은 돌려받지 않을게요. 지난 5년간의 당신 연기료라고 생각하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둘,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만나요. 나는 당신을 사기 및 재산 편취,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고소할 거예요. 내가 가진 증거들과 안성그룹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당신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야기 내연녀를 키우기 위해 아내를 속인 기생충 같은 남자가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애써 쌓아올린 경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과 계산을 강타했다. 우연 씨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빈손이라는 말에 강 여사는 마치 감전된 듯 소리쳤다. 안 돼.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이 집안을 위해, 너희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빈손으로 나가야 해? 너도 너무 악독하다? 고생이요? 나는 비웃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공로는 나를 속이고 내 돈으로 밖에서 다른 살림을 차린 거겠죠. 안 그런가요, 어머님? 자식 교육 좀 다시 시키셔야겠네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절대 탐내지 말라고요. 나는 우연 씨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잘 생각해요. 24시간을 주겠어요. 내일 아침 9시 장 본부장님 사무실에서 내 변호사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오든 안 오든 당신이 결정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단호한 걸음으로 돌아섰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기꾼들의 비참한 얼굴을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다. 등 뒤에서
강 여사의 광적인 비명과 우연 씨의 무서운 침묵이 들려왔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레지던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한남동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비록 기만으로 더럽혀졌지만 여전히 나의 집이고 나의 재산이었다. 내가 직접 청소해야만 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24시간 보안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30분 만에 기술팀이 도착했다. 나는 대문부터 집 안의 모든 문까지, 모든 잠금 장치를 최신 스마트 도어록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딸의 지문뿐이었다. 그 다음 나는 가사 도우미를 거실로 불렀다. 두둑한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 신 회장님과 사모님의 모든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아주세요. 옷, 신발부터 작은 소지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꼼꼼하게 포장해서 바깥 창고로 옮겨주세요. 이 일이 끝나면 당분간 휴가를 좀 다녀오세요. 가사 도우미는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지시를 받고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물건이 하나씩 옮겨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더러운 기억들이 내 집에서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30분, 나는 장 본부장님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흰색 정장을 입고 화장은 가볍지만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장 본부장님은 이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마음의 결정은 한 거냐? 장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처럼 확신에 찼던 적은 없었어요, 본부장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확히 9시, 우연 씨가 혼자 들어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눈은 충혈되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다.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조차 없어서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차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철아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별이를 봐서라도 내 딸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우리 딸에겐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15분 줄게요. 이 서류들을 읽고 서명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바로 법원으로 갈 겁니다. 장 본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우연 씨 앞으로 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합의서, 모든 조항은 그가 우리 집 창고에 포장된 개인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내 공로는 조금도 없다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나는 비웃었다. 공로? 당신의 공로는 회사 돈으로 내 연녀를 부양한 건가요? 아니면 안성그룹의 인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건가요? 원한다면 감사팀을 투입해서 당신의 공로를 명확하게 밝혀줄 수도 있어요. 나의 위협은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우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내려 각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 거짓된 결혼은 마침내 끝났다. 우연 씨는 일어서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담겨 있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이제 다 끝났다. 장 본부장님이 안도하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마침내 끝났어요. 저 이제 자유해요, 본부장님.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나는 승리자의 환희보다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오랜 지병을 앓다가 마침내 완치된 것처럼 몸은 여전히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우연 씨와의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재정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남긴 오점을 지우는 첫걸음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나는 서울 최고의 부동산 중개회사에 연락했다. 나는 2개의 부동산을 급히 팔고 싶다고 했다. 하나는 한남동의 저택, 다른 하나는 용산의 프라임 팰리스 아파트였다. 절차는 신속하게, 정말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팔고 싶습니다. 시세 최고가를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그쪽에 위임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나의 단호함에 약간 놀랐지만 이내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두 곳 모두 최고의 입지에 있는 부동산이라 구매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터였다. 저택을 파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함이었다. 집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그들의 위선을 떠올리게 했다.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용산 아파트를 파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을 끊어내고 나의 배신 위에 세워진 그들의 보금자리를 없애버리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 집을 판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서 액땜이라도 할 생각이었다.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우형과 그의 가족은 장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바로 그들의 동력이자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렇다면 나는 바로 그 목표를 파괴할 것이다. 그들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결국 또 다른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운명의 그날 밤 시아버지 신대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 서류만 확실히 손에 쥐면 그들은 유전자 검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도 그 내연녀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증거였다. 혹은 나와의 재산 분쟁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내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었다. 나는 이전에 우연 씨를 조사해줬던 사설 탐정 권태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좀 민감해서 절대적인 비밀과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모님. 제 능력 안의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믿음직했다. 갓 태어난 아기의 DNA 샘플이 필요합니다. 임납이라는 여자의 아들이고 지금 아마 서울 제1산부인과 근처 산후조리원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아기의 샘플을 채취해 주세요. 머리카락 몇 올, 손톱 조각, 구강 상피세포, 뭐든 검사 가능한 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신우연 씨의 샘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탐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들의 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공해드리죠? 바로 진행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저물고 있었다. 복수는 내게 기쁨을 주지 않지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짓밟힌 순수함, 배신당한 믿음,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낭비한 내 청춘을 위한 정의를.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가장 길었다. 매일매일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우현 씨가 관리했던 자회사의 운영 전체를 재편하고 그가 데려온 무능한 측근들을 해고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일은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부엌이나 맴도는 아내가 아닌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서의 나를. 약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요청하신 것을 확보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PDF 파일이 나타났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 결론이 적힌 곳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DNA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신우연 씨는 해당 남아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일치율은 0%임. 0%. 동그란 숫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우습다. 정말 너무나도 우스웠다. 결국 속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신우현과 그의 가족 역시 또 다른 연극의 희생자였다. 그들이 숭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으려 했던 장손이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니. 신우현. 그는 재산, 경력, 가족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자부심마저 거짓이었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쓰라리면서도 통쾌한 웃음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이 선물은 분명 그를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게 할 것이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고급 용지에 인쇄하여 우아한 크림색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줄 테니까. 나는 퀵서비스를 불러 수신인을 신우현으로 지정하여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소는 임나비와 아기가 머물고 있는 고급 산후조리원이었다.
나는 배달원에게 신우형과 임나비가 모두 함께 있을 때를 골라 이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봉투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모든 악연은 이것으로 끝이다. 남은 연극은 이제 내가 관객이 되어 지켜볼 차례였다. 이틀 후 사무실에서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최가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부사장님,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내 앞에 태블릿 PC를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엄청난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동영상 하나가 떠 있었다.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다. 재벌가 사위, 산후조리원에서 딱 걸린 불륜 현장. 내연녀와 충격의 난투극.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마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듯. 영상은 약간 흔들렸지만 소리는 아주 선명했다. 배경은 고급 산후조리원의 로비였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우형과 임나비였다. 우연 씨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는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 바로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임나비의 얼굴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말해, 이 애새끼 누구 자식이야? 네가 감히 나랑 우리 가족을 전부 속여? 막 출산을 마쳐 쇠약해진 임나비는 휠체어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오, 오빠,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아기는 당연히 오빠 아들이죠. 내 아들? 우연 씨가 미친 듯이 웃었다. 네가 감히 아직도 내 아들이라고 말해? 여기 증거가 있잖아. 네 눈으로 똑똑히 봐. 그는 종이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나는 너 때문에, 네가 낳은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알아? 이제 나더러 어떡하라고.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이성을 잃은 우연 씨는 임나비가 탄 휠체어를 밀어 넘어뜨렸다.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말렸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우연 씨의 욕설, 임나비의 울음소리, 주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비참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나는 영상의 모든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았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탐욕과 거짓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태풍이 되었다. 신우연의 신상은 순식간에 파헤쳐졌다. 안성그룹의 사위, 젊은 CEO. 한때 화려했던 수식어들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불륜과 어리석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되었다. 신우연의 경력과 명예,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땅에 묻혔다. 그 소동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새로 이사한 작은 저택의 정원에서 딸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창 즐겁게 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도우미가 곤란한 표정으로 와서 보고했다. 사모님 신우연 씨와 나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모님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별이를 안아들고 말했다. 별이야, 안에 들어가서 아주머니랑 잠깐만 놀고 있을래?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대문으로 나갔다. 문 밖에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고 비참해진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신우현은 깡마르고 눈은 푹 꺼졌으며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수척했다. 그 옆에는 강마리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초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구부정했으며 예전의 위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 모자는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설아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연 씨가 울며 애원했다. 강 여사도 눈물을 훔치며 간절하게 말했다. 설아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나 보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우현이 이제 모든 걸 잃었어. 나는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살 길이요? 당신들이 내 재산을 빼앗고 나를 맨몸으로 길거리에 내쫓을 계획을 세웠을 때 나에게 살기를 주려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 질문에 그들은 얼어붙었다. 우현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밤, 당신 부모님 방에서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부터요. 나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모든 걸 알아요. 재산 강탈 계획,
내연녀, 그리고 그 장손까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전부 내 계획 속에 있었어요. 당신들이 연기한 연극, 나는 그저 관람하며 결말을 다시 썼을 뿐이에요. 마침내 드러난 진실은 그들의 희미한 희망마저 짓밟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다. 우연 씨의 얼굴은 애원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했는지를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몸을 돌려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허락받지 않은 두 사람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나는 집으로 들어와 대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그들의 절망적인 울음과 애원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나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깨끗이 정리했고 자유와 자존감을 되찾았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딸 별이를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우리 모녀의 미래에는 오직 맑은 날만 있을 것이다.